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이건 한때 중2병 긁기라고 유행처럼 돌던 구절이었지만 어느 나라에선 단지 비유가 아닌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기상! 그 학교의 아침은 새벽 4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점호를 알리는 구호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면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잠에서 깨야만 했죠.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초대 설립자의 교육 철학에 따라 그 학교에 모인 모든 학생들은 보다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절대적인 규칙을 지켜야 했죠. 그런데 그 규칙들을 지키는 학생들의 모습에 몇 가지 기이한 점이 보였습니다. 바로 학생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눈을 뜨자마자 고함을 지르며 뛰어다녔기 때문이었죠. 똑같이 머리를 민 학생들은 줄에 맞춰 우르르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경쟁하듯 이빨을 닦고 세안을 한 뒤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점호를 맞춘 학생들의 손엔 하나같이 그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걸레였죠. 그리고 각층 복도에 열을 맞춰서 선 학생들은 일제히 다리를 크게 펼치고 허리를 굽힌 다음 바닥을 미친 듯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냥 바닥을 닦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개를 좌우 앞뒤로 흔들고 크게 기압을 넣으면서 마치 신이 들린 것 같은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걸레질을 하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학생들이 단체로 신들린 걸레질을 하는 모습은 괴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 행위는 학생들의 해이해진 심신을 단련시키는 심행의 수련이었죠. 땀을 흘려야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리고 그 땀나는 심행은 기숙사와 교실 복도, 체육관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가장 더러운 화장실은 꼭 맨손으로 닦는 청소를 해야 했는데 아무리 문질러도 닦이지 않은 굳은 얼룩은 손톱을 이용해 긁어내야 했고 이 모든 건 전력으로 자신을 몰아넣어 한계를 뛰어넘는 정신력 훈련의 일부분이기도 했죠. 그렇게 약 1시간의 심행이 끝나면 학생들은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 교복으로 갈아입었고 곧바로 식당 앞까지 뛰어가 정렬을 끝냈습니다. 식당 앞에 모든 학생이 모이면 국기와 교기 개양을 마친 뒤 아침 식사를 했는데 이때 학생들 앞에 놓인 급식은 요란한 아침 활동에 비해 부실하기 짝이 없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학교에선 양이 적고 영양이 불균형한 식단이라 할지라도 심행으로 갈고 닦은 정신력만 있다면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 식사가 끝나면 배가 반도 차지 않은 학생들은 다시 식당 앞에 정렬해 다 함께 교가를 재창했죠. 그 후엔 각자 자신의 교실로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만은 다소 경직된 분위기와 학생들이 시종일관 무표정한 표정만 짓는다는 걸 제외한다면 여느 학교와 크게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수업이 끝나면 아침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또다시 극악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금의 자유시간이나 개인적인 시간을 허락하지 않기 위해 집단 등교에 이어 집단 하교를 한 학생들은 기숙사로 돌아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손에 걸레를 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심행 뒤엔 땀이 마를 새도 없이 6km의 마라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뒤처지면 연대 책임으로 단체로 기합을 받게 되기에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무릎이 꺾여도 누구 하나 멈출 수 없는 지옥의 레이스였죠. 그렇게 마라톤이 끝나면 학생들은 기숙사 층마다 있는 공용 샤워실에서 씻었는데 자기 차례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쉬지 않고 곧바로 책에 코를 파묻은 채 자습을 해야 했습니다. 휴식은 사치였고 조금이라도 해이해진다면 이 극한의 시간을 견디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목욕이 끝나면 아침 식사 시간과 똑같은 순서의 저녁 식사 시간을 가진 뒤 신속하게 기숙사로 돌아가 점호를 해야 했는데 이제 드디어 하루가 끝이 나고 가뭄의 단비 같은 찰나의 휴식 시간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몇 학생들은 차라리 맨손으로 변기를 닦던 심행 시간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과서 펴. 1, 2, 3학년이 혼합으로 생활하던 기숙사 내에선 소등 이후에도 심행훈련에 버금가는 정신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상급생이 하급생의 공부를 솔선해 가르치는 규율이 있는 학교에선 선배들은 새벽까지 후배들의 공부를 가르쳤는데 만일 후배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무조건 선배의 책임이었고 그 책임에 따른 후폭풍도 마땅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후배들을 가르쳤죠. 알아듣지 못하거나 외우지 못하면 고문에 가까운 체벌도 가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런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 용인하는 교사들이나 오히려 괴롭힘을 주도하는 교사들의 존재도 아니었죠. 무엇보다 그들을 좌절시킨 건 이 학교 안에서 누군가 죽어나가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과 그저 졸업 전까지 살아남아 버텨야 한다는 절망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어느 학교에서 수상한 죽음이 연이어 발생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두가 잠자는 새벽, 학생 하나가 식당에 들어갔다가 출입구에 있던 셔터에 목이 껴져 압사당한 엽기적인 사건이었죠. 이상한 점은 그 새벽엔 몰래 먹을 요리도 없었을 뿐더러 훔칠만한 건 조리되지 않은 식재료와 조미료들 뿐이었다는 거였고, 평소 그 학생이 교내에 적이 많았던 문제였던 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포함해 학교에서 일어난 몇몇 의아한 죽음들이 공론화되지 못했던 건 그 일이 일어난 학교가 평범한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 학교의 이름은 니세이 가쿠엔 제2현 고등학교, 일본 미에현 츠시 하쿠산초에 위치한 남녀공학 사립학교였는데, 고등학교 이외에도 유치원과 중학교, 그리고 소속 학생들이 모두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까지 모두 한 부지에 있었습니다. 인류의 인간을 기른다는 교육 이념 하에 군대식 스파르타 교육을 도입한 학교는 학생의 24시간을 통제했는데, 그런 이유는 그곳에 모인 학생들의 특징 때문도 있었죠.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는 문제아들이나 사회 부적응자들이었습니다. 학교는 행동 교정과 엄격한 교육이 필요했던 학생들을 모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했는데, 문제는 이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것들이 끔찍한 학대와 인권 유린이었다는 거죠. 저는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 오래전 니세이 가쿠엔을 졸업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들은 그 학교를 벗어나는 방법은 졸업과 죽음, 단 2가지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외출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허가해주지 않았다고 했죠. 심지어 치명상을 제외한 질병에 걸려도 병원조차 갈 수 없었다고 하는데, 보건교사가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했을 시 38도를 넘지 않는다면 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만일 38도가 넘는다 하더라도 허락된 건 병원행위 아닌 시판약을 지급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픈 학생에게 병을 낫게 하는 건 오로지 스스로의 근성뿐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니세이 가쿠엔의 학생들은 돈도 소지할 수 없었는데, 당연히 학교 내엔 매점도 없었고 과자 같은 군것질도 반입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식사 이외의 음식이라곤 하루에 딱 한 번씩 배급되는 빵과 우유뿐, 심지어 한 달에 딱 한 번 부모님이 면회를 오는 날에도 외부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는데, 인터뷰했던 몇몇 졸업생들은 부모님께서 몰래 가져온 디저트들을 화장실이나 숲에 숨어서 먹었다고 설명했죠. 또한 충격적인 사실은 이 엄격한 규율과 생활 방식은 부속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거의 수용소나 다름없는 생활 방식에 참지 못해 탈주한 학생들이 있을 법한데, 졸업생들은 매년 탈주자들이 나오긴 했지만 성공한 이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기적적으로 탈출한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산을 2개나 넘어야 할 정도로 학교의 위치가 엄청난 오지였기에 가다가 붙잡히거나 길을 잃어 경찰에 인계된 뒤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죠. 그런데 탈출을 성공했던 몇 안 되는 졸업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일본의 유명 개그맨인 이마다 코우지였습니다. 이마다는 1학년 때 학교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탈출했는데, 산을 넘어 역에 도착한 후 본가까지 가게 됐고, 얼마 뒤 학교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했죠. 학교에선 퇴학을 원한다면 절차가 있으니 그걸 위해 한번 학교로 와줄 것을 부탁했고, 퇴학 수속을 마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학교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다와 이마다의 어머니 앞에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앞으로 이마다의 입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이마다를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자마자 이마다를 사정없이 때렸고, 6대 정도 맞았을 때 이마다는 자신의 입에서 계속 다니겠다는 말이 터져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간 학교 생활은 그 전보다 몇 배는 더 지옥이 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죠. 한 명의 탈주자가 나오면 학교는 모든 학생들을 집합시켜 무릎을 꿇렸고, 그 상태는 탈출한 학생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돌아오면 연대 책임으로 벌을 받았던 동급생과 선배들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졸업생들은 학교 내에선 1학년은 노예, 2학년은 평민, 3학년은 영주였다고 표현했죠. 그 정도로 위계 질서가 엄격했고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하는 가혹행위도 심했던 겁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모든 걸 통제했습니다.
심지어 속옷 색깔까지 정해 모든 학생들이 흰색 속옷을 입게 만들었고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했죠. 니세이 가쿠엔이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민가에 살던 한 주민은 태풍이 오던 날 단체로 우산을 쓰지 않은 학교 학생들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통제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라는 이유로 지각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학생보다도 더 엄격한 처벌을 자체적으로 받았죠. 니세이 가쿠에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학교라기보단 교육과 교화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과 발달엔 학교를 창립한 초대 설립자 아우타 츠요시가 있었죠. 아우타는 니세이 가쿠엔이 자신의 일생을 걸고 창립한 학교라고 했지만 그 학교에선 언제나 학생들 사이에서나 아니면 교사로부터 상해치사 사건이 일어났고 매년 한 명 이상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 조사를 받기도 했고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지만 학교는 학교가 학생들의 24시간을 감시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고 제대로 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심지어 실제로 학생들의 24시간을 통제하던 학교가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학교의 교육이 목표한 대로 큰 성과를 거뒀을까요? 아무리 학생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아도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였고 심지어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배운 건 엄격한 상하관계와 권력과 강자에 대한 복종인 학생들이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야쿠자뿐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1965년에 설립된 학생들의 지옥은 1986년 아우타 츠요시가 사망하면서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과거를 정리하고 평범한 사립기숙학교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엔 재단 구조를 개편하면서 학교 명칭들도 전부 바뀌게 됐죠. 하지만 니세이 가쿠엔 시절의 이념이 전부 사라진 건 아니었기에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는 학교로 남았습니다. 대신 이전과는 다르게 학교 폭력에 대해선 강력한 중징계를 내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커리큘럼과 규정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2021년 4월 니세이 가쿠엔 제3고등학교였던 지유가오카 고등학교에선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모집을 정지한 후 휴교에 들어갔고 니세이 가쿠엔 제2고등학교였던 아오야마 고등학교에선 와세다 대학이나 메이지 대학 등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배출해내면서 인권 유린이라는 과거를 조금씩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니세이 가쿠엔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는데 물론 교육엔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에게도 니세이 가쿠엔 수준은 아니더라도 체벌이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치명적인 단점과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었던 이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겼고 교육에서의 엄격함은 어느 정도 학생들과의 유대감과 관심, 보살핌이 전제됐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습니다. 지금처럼 무엇이 진정한 교육이고 학교와 선생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가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 해답을 찾고 사회적인 협의를 이뤄서 지금의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